이곳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장소이죠. 2025년 9월 뉴욕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비롯한 각 공원에 한국 서울의 한강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의 한 도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범죄율이 높고 시민 불신이 만연한 뉴욕에서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도시 정책 100년 역사상 최대 반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양 문명을 가르치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죠. 도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CCTV와 드론 같은 첨단 장비가 핵심이었을까요? 사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한 미국 기자의 놀라운 경험담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던 냉소적인 CNN 기자가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간 이야기 말입니다. 그녀가 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결국 뉴욕시장과 유엔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죠. 지금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밀리 스톤입니다. CNN 탐사보도팀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죠. 도시사회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도시를 믿지 않습니다. 뉴욕 맨해튼 CNN 뉴욕 지부 23층. 차가운 형광등 아래 회의실에서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완성한 다큐멘터리 제목이 떠 있었어요. 도시가 외면한 사람들. 리처드 팡 디렉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7세 하버드 출신 중국계 미국인이죠. 그의 손에는 맥북이 들려 있었어요. 에밀리, 이것 좀 봐. 리처드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서울 한강의 야간 영상이었어요. 드론이 물 위를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야간 인명구조 평균 2분 내 대응이래.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한다고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출된 거겠죠. 요즘 아시아 도시들이 이런 쇼 많이 하잖아요. 리처드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너를 보내려는 거야. 직접 가서 확인해봐. 서울요? 한국 정부에서 외신 기자들 초청한다더군. 스마트시티 견학 프로그램이래. 저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성 한 명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조가 너무 늦어 그녀는 결국 숨졌죠. 그 다큐를 만들었지만 방송국 내부 정치로 묻혔습니다. 리처드, 저는 기술쇼에 관심 없어요. 기술쇼가 아니라고 하더군. 시민정신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시민정신? 도시에 그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리처드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야. 당신이 믿지 않으면 시청자도 믿지 않아. 가서 직접 보고 와. 노트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항상 적어두는 문장이 있었어요. 도시는 사람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외면한다. 창밖으로 맨해튼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전혀 보지 않으면서 말이죠. 언제까지요? 일주일. 충분하지. 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충분해요. 하루면 다 보이겠죠. 사무실을 나서면서 동료 직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각자 화면 속에 빠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로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를 타며 생각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도시는 어디나 똑같다고.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시스템은 느리고 진짜 위기가 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집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을 개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전직 경찰관이셨던 아버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구급차가 30분이나 늦게 왔었죠.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된 것이.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잭슨 루이스를 만났습니다. 제 촬영 파트너로 12년째 함께 일하는 친구예요. 41세, 캐나다 출신.
2년 전 뉴욕 시위 취재 중 폭행을 당한 후 PTSD를 겪고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불안해하죠. 에밀리, 정말 가야 해? 잭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일주일만. 아시아 도시들.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잭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카메라만 보고 있으면 돼. 비행기에서 저는 서울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인구 1천만.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도시 중 하나. 하지만 범죄율은 낮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잭슨이 물었습니다. 뭐가? 사람이 많으면 범죄도 많은 게 정상 아닌가?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에 첫 번째 질문을 적었어요. 서울은 정말 안전한가? 아니면 숨기고 있는 건가? 14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이건 공항이니까 당연하겠죠. 진짜는 시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잭슨이 창문에 얼굴을 댔어요. 에밀리, 저기 봐.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로 다리가 놓여 있고 양쪽으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강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가족들, 산책하는 연인들. 뉴욕 센트럴파크라면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미쳤네. 밤에 저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은 건가?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서툰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한강은 24시간 안전해요. 정말요? 우리 손녀도 밤에 자전거 타러 나가요. 할머니가 따라가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밤에 혼자 나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여성은 절대 안 됩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 공공안전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나겠습니다. 한태성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젊은 남성 같았는데 말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공원 입구에서 한태성을 만났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었는데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에밀리 스톤 기자님이시죠? 한태성입니다. 서울시 스마트 공공안전팀 총괄을 맡고 있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 보였습니다. 서울의 밤 안전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잭슨이 카메라를 켜며 물었어요. 밤에 산책하는 거 말인가요? 뉴욕이면 총 맞을 일인데. 한태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진짜 표정이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 읽는 사람들. 모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한태성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작은 점 같은 것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드론이에요. 24시간 순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시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요? 도움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시 vs 도움, 인식의 차이. 잭슨이 드론을 촬영하며 말했어요. 근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한태성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3년 전에 제 누나가 이 강에서 익사했어요. 우리 모두 침묵했습니다.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12분이 걸렸어요. 너무 늦었죠. 그때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한태성이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강 전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2분 내에 구조팀이 도착해요. 드론이 먼저 현장에 가서 구명용품을 투하하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빨라요? 오늘 밤에 확인해 보시겠어요? 밤에요? 네. 서울의 진짜 모습은 밤에 보여요. 저녁 8시, 다시 한강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혼자 온 사람들까지. 저기 보세요.
한태성이 가리킨 곳에는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옆에는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저 시간에 저기 앉아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시거든요. 위험하지 않나요?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근처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라. 너희들도 조심해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 할머니와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한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부분 처음 만나는 사이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이웃이거든요. 그때 잭슨이 갑자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PTSD 증상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혼자 한강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잭슨의 PTSD 발작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강변은 조용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물 위에 살짝 깔려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어젯밤 일을 생각해 봤어요. 잭슨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거든요. 누군가는 물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는 부채질을 해주고 한 아주머니는 젖은 손수건까지 건네줬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이죠.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호텔 조식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젓가락이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포크로 라면을 먹으려니 국물이 비닐 틈으로 새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터지겠네, 아가씨. 고개를 돌리니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젯밤에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보자기를 들고 계셨어요. 네. 라면 용기 말이야. 그렇게 들고 있으면 터져. 할머니가 다가와서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서 깨끗하게 접힌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비누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정성스럽게 관리된 냄새였습니다. 이걸로 감싸봐. 손수건으로 라면 용기를 감싸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우리 영감도 저거 좋아했어요. 내가 늘 물 받아줬지. 할머니가 벤치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그때부터 여기 나와요. 매일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저는 라면을 먹으며 할머니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손등에는 나이 반점들이 있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뭘 하세요? 사람 구경하지 뭐. 그리고 이것도 하고. 할머니가 보자기에서 작은 쪽지들을 꺼내셨어요. 당신, 오늘도 잘 버텼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벤치마다 하나씩 붙여놔요. 힘든 사람들이 보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허락받고 하는 건가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누구한테? 시에서나. 관리사무소에서나. 아가씨, 여긴 우리 동네예요. 내가 40년 넘게 살던 곳이고, 이 강에서 내 아이들 키웠고, 영감이랑 산책했던 곳이에요. 허락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불법이었을 거예요. 무단 부착물이라고 해서 바로 철거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뜯어가지 않나요? 가끔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이겠지. 그럼 또 붙이면 되고. 할머니가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다 먹었으면 손수건 가져가세요. 안 돼요. 할머니 거잖아요. 내가 줄 사람 없어서 그래요. 우리 영감 것인데.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아가씨, 멀리서 왔죠? 네. 미국에서요. 그래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힘든 일 많이 봤구나.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여기서는 걱정 마세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계보다 빠른 것은 마음이었다. 손수건을 보니 모서리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정심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인가 봤어요. 그때 한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한태성이 제 손에 손수건을 봤어요. 오정심 선생님을 만나셨군요. 선생님이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세요. 이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4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셨거든요. 이 근처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정심 선생님 제자예요. 그제서야 어젯밤 사람들의 인사가 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었던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는 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드리라고. 한태성이 벤치에 붙어 있는 쪽지를 봤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살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도 공식 지원하고 있어요. 공식 지원이요? 쪽지 종이값하고 풀값 정도지만요. 선생님은 받기 싫어하셨는데 시장이 직접 부탁드렸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신기하네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요? 관료주의가 너무 심해서. 뭘 하나 하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예산 편성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정심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시민이 먼저 시작하고 시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순서와 반대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 팡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진행 상황 어때?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 기술적인 면에 집중해. 저는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리처드의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드론 구조 시스템 실제 시연이요. 관심 있으시면. 관심 있어요. 정말로 관심이 생겼어요. 기술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마음에. 오후 2시 한강 구조 훈련장. 한태성이 드론 구조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와 똑같은 조건으로 시연하겠어요. 훈련장에는 여러 대의 드론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크기도 다르고 용도도 달랐습니다. 구명용품 투하용, 현장 촬영용, 의료진 수송용까지. 저기 보이는 마네킹이 익사자예요. 물에 빠진 지 30초 후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가정합니다. 잭슨이 카메라를 켜며 물었어요. 평소에는 얼마나 걸려요? 전국 평균이 8분에서 12분 정도예요. 서울은 3분 내로 줄였고요. 한태성이 스마트폰으로 신고 접수를 시뮬레이션했어요. 그 순간 드론 한 대가 즉시 이륙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15분 30초. 신고 접수 완료. 드론이 빠르게 현장으로 향했어요. 동시에 지상구조팀도 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드론이 마네킹 위에 도달하자마자 구명 튜브를 투하했어요. 정확하게 1m 반경 내에 떨어뜨렸습니다. 와! 잭슨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리고 1분 후 구조보트가 도착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2분 42초. 이게 평균이에요? 네. 날씨가 나쁠 때는 3분 정도 걸리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전에서도 이렇게 빨라요? 진짜 사람이 빠졌을 때 말이에요. 한태성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확인해 보시고 싶으세요? 네. 그럼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실제 사고가 일어나야 하니까. 그런데 정말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태성의 무전기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본부. 반포대교 인근에서 익사사고 신고. 20대 남성. 한태성이 우리를 봤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잭슨과 저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현장까지는 5분 거리였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구경꾼들과는 달랐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예요? 저기요. 한 시민이 물을 가리켰어요.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드론이 날아왔어요. 신고가 들어간 지 1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구명 튜브가 정확하게 투하됐고 청년이 그걸 붙잡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도의 박수였어요. 구조보트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50초 후였습니다. 총 소요 시간 1분 50초. 훈련 때보다 더 빨랐어요. 청년이 구조되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마치 가족처럼 기뻐했어요. 구조된 청년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무리했네요. 그러자 한 아주머니가 다가가서 수건을 건넸어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물과 옷을 건넸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뉴욕이었다면 구경만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했을 수도 있고요. 한태성이 제게 말했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뭐가요? 기계가 사람을 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감싸주는 곳.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감정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잭슨이 제게 속삭였어요. 에밀리, 이거 진짜야. 뭐가? 여기 사람들. 진짜로 서로 걱정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였다. 진짜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처드 팡이었습니다. 에밀리 어때? 뭔가 건질만한 스토리 있어? 네, 있어요. 기술적인 거지. 드론 시스템이나 AI 분석 같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리처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여기는 기술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 사람들이 서로를 진짜로 돌봐요. 전화 너머로 리처드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마. 시청자들은 현실적인 정보를 원한다고. 현실이에요, 리처드.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일단 계속 취재해봐.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놓치지 마. 전화를 끊고 한태성을 봤어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빨라요? 다른 도시와 뭐가 다른 거예요? 한태성이 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민들이 협조하기 때문이에요. 협조요? 신고도 빨리 하고, 길도 내주고, 구조 후에는 도와주고.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협조를 이끌어내요? 한태성이 저를 봤어요. 믿음이요. 믿음? 시민들이 시를 믿고 시가 시민을 믿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뉴욕을 떠올렸어요. 시민과 정부가 서로 불신하는 곳.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 곳.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한태성이 웃었어요. 많이 다르죠.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언제 믿게 됐어요? 누나 사고 이후에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찾던 게 이런 건가? 진짜 도시의 모습이. 밤 11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기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태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시간 되세요? 네, 왜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울의 밤을 제대로. 잭슨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혼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태성이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는데도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가요? 한강대교. 지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한태성이 설명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예요. 무슨 위험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순찰을 강화하고 평상복 경찰도 배치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요? 위험한 상황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다리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야경을 보는 연인들, 혼자 생각에 잠긴 사람들. 그때 한태성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본부, 한강대교 중앙부의 의심 상황. 20대 남성이 난간에 앉아 있음. 한태성의 표정이 긴장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조용히만 해주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청년이 다리 난간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허공에 매달고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무전했어요. 강압적 접근 금지. 평상복 대응팀 요청. 평상복 대응팀이요? 제복 입은 경찰이 가면 더 위험해져요. 자칫하면 놀라서. 그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상황이 너무 긴박했거든요. 5분 후 평상복 차림의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었어요. 마치 그냥 산책 나온 부부 같았습니다. 그들이 청년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게. 안녕하세요. 여성 경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많이 힘들었죠.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경찰이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청년과 같은 방향으로 강을 바라보며. 저도 힘든 적 있었어요. 정말요? 네. 5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때 여기 자주 왔어요. 청년이 그를 봤어요. 어떻게 견뎠어요? 혼자서는 못 견뎠어요.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성 경찰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줬어요. 이거 드세요. 밤이 차네요. 청년이 차를 받아 마셨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떠났고. 힘들겠네요. 앞이 안 보여요. 뭘 해야 할지. 남성 경찰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버텨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예요. 조금이라도. 1시간이 지났어요. 청년이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들이 양쪽에서 부축했어요. 집에 가실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혼자 있지 마세요. 누구든 연락하세요. 청년이 떠나간 후 한태성이 말했어요. 이런 일이 한 달에 몇 번씩 있어요. 항상 성공해요? 한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항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비결이 뭐예요? 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거. 저는 뉴욕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브루클린 다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확성기로 소리치며 내려오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청년은 뛰어내렸어요.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사람을 보면 신고부터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켜봐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어요. 다리 위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개입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두고. 만약을 위해서. 저분들도 도와준 거예요? 네. 경찰이 올 때까지 지켜봐 주신 거예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잘 해결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도 걱정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안전이구나. 기계가 감시하는 안전이 아니라 사람이 관심을 갖는 안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물었어요. 한태성 씨는 왜 이 일을 해요? 누나 때문이에요. 누나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견뎠어요. 만약 누군가 관심을 가져줬다면, 만약 시스템이 더 빨랐다면, 한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아무도 혼자 죽지 않게. 저는 말없이 차창을 봤어요. 뉴욕에서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로. 그날 밤 저는 리처드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리처드, 여기는 기술의 도시가 아니에요. 마음의 도시예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에밀리,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잖아. 데이터와 팩트에 집중해.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리처드가 원하는 기사를 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태성이 말했어요. 100만 명이 올 거예요. 진짜 서울을 보고 싶으시면 오늘이 기회예요. 잭슨이 불안해했어요. 100만 명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인파였어요. 하지만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센트럴파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새치기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조차 조용했어요. 신기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네요. 한태성이 웃었어요. 여기서는 큰 소리 내는 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잭슨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어요. 에밀리, 이거 진짜 100만 명 맞아?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무서운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큰 가족 모임 같았어요. 그때 앞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쳤나 봤어요. 엄마, 엄마. 아이가 울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헤맸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즉시 주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엄마 찾고 있는 아이 여기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금방 올 거야.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소리쳤어요. 분홍색 원피스 입은 아이 엄마 찾아요. 5살 정도 여자아이요. 1분도 안 되어 엄마가 달려왔어요. 미영아.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사탕을 건네며 말했어요. 조심하렴. 엄마 손 꼭 잡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0만 명이 있었는데 한 아이를 위해 모두가 움직였거든요. 잭슨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에밀리, 여기선 모두가 부모야. 뭐라고? 저 아이에게 모든 어른이 부모 역할을 하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걱정하고 젊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주고 중년 부부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불꽃이 시작됐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0만 명이 동시에 하늘을 보는데 조용했습니다. 간간이 나오는 감탄사와 박수 소리만 들렸어요. 우와! 예쁘다.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과 어른들의 조용한 감동. 그리고 누구 하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불꽃이 끝난 후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줄을 만들고 길을 내주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돗자리를 들고 계시자 젊은 남성이 도와드렸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라.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부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내줬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한태성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거든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그것만으로요? 그게 다예요. 복잡한 규칙이나 감시가 필요 없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하철역 입구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수천 명이 줄을 서 있는데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약자나 아이 동반 가족을 먼저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한태성이 가리킨 곳을 보니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고 한 청년이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있었어요. 저분과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밀리고 치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0,000원 전철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음악을 크게 듣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 임산부가 타자 즉시 여러 사람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경쟁하듯이 일어났다가 서로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임산부분이 우선이죠. 그 모습을 보며 잭슨이 말했어요. 에밀리, 내가 PTSD가 있는 거 알지? 응. 여기서는 증상이 없어. 정말? 사람들이 위협적이지 않아. 오히려 보호받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깨달았어요. 저 역시 뉴욕에서 느꼈던 경계심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100만 명이 한 가족처럼 움직였다. 규칙이 아닌 마음으로.
그날 밤 리처드에게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축제 취재는 어땠어? 놀라웠어요. 드론 시스템이나 군중 통제 기술이? 아니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야?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기술이라고. 리처드, 여기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 에밀리,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리처드와 맞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기술이 아닌 마음을, 시스템이 아닌 사랑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고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잭슨과 함께 한강에서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잭슨이 자전거를 빌려서 강변을 촬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급커브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잭슨이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는 한강공원인데요. 외국인이 자전거 사고로 의식을 잃었어요. 네, 구급차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마침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꽉 막혀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한태성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한태성이 즉시 무전했어요. 본부, 한강공원에서 응급환자 발생. 도로 상황 어때요? 완전히 막혔습니다. 구급차 도착까지 최소 20분. 20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잭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태성이 결정을 내렸어요. 비상 프로토콜 발동. 시민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시민협조요? 한태성이 확성기를 들고 주변에 알렸어요. 시민 여러분,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로에 있던 모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우로 비켜서며 가운데 길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대만 움직였어요. 하지만 앞차가 비키니까 뒷차도 따라 비켰습니다. 그렇게 도미노처럼 퍼져나갔어요. 5분 만에 2차선 도로가 3차선이 됐어요. 가운데로 구급차가 지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서 수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운전자들도 내려서 도와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빨간불이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구급차가 지나간 후에도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다른 응급 차량이 올까 봐서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사고 신고 후 6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20분 걸렸을 텐데 말이죠. 구급대원들이 잭슨을 응급처치하며 말했어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는 것 같아요. 뇌진탕 검사는 병원에서 해야겠지만. 잭슨이 깨어났어요. 에밀리, 여기가 어디야? 한강이야. 사고 났어. 아, 맞다. 근데 구급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주변을 가리켰어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계속 내주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길을 내줬어. 잭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구급차에 실리면서 잭슨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사람들도 손을 흔들며 응원해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빨리 나으세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태성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협조가 됐어요? 평소에 연습을 해요. 연습요? 응급상황 대응 훈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자발적으로요? 네. 언젠가 자기 가족이 응급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도움받고 싶으면 평소에 남을 도와야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서로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걸. 잭슨은 다행히 큰 문제 없었어요. 가벼운 뇌진탕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잭슨이 말했어요. 에밀리, 난 여기 있고 싶어. 뭐라고? 서울에. 계속 있고 싶어. 잭슨, 너 아직 머리가 어지러운 거야. 아니야. 정말이야. 여기서는 안전해. 사람들이 날 지켜주잖아.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뉴욕에서 느꼈던 불안과 외로움이 여기서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긴 기사를 썼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스템이 아닌 마음의 이야기를. 제목은 사람이 흐르는 도시였어요. 기사를 다 쓰고 리처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이건 기사가 아니야. 감상문이야. 제가 본 진실이에요. CNN에서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 기술적 분석이나 정책 리포트 같은 걸 원한다고. 그럼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뭐라고? 저는 이 기사로 나갈 거예요. 아니면 독립적으로라도. 전화 너머로 리처드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에밍리,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아니요. 이렇게 진실에 확신을 가진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혼자 한강에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또 만났네요. 오정심 할머니였어요. 손에는 여전히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내일 떠나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한태성이가 말하더라고요. 서울 많이 좋아하셨다고.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보자기에서 라면 용기 2개를 꺼내셨습니다. 같이 먹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것인데.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할머니가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따라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한국 라면 어때요? 맛있어요. 특히 할머니와 함께 먹으니까.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미국에도 이런 거 있나요? 라면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먹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오히려 경계해요. 왜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험해요? 라면 같이 먹는 게? 할머니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웃었어요. 정말 위험하긴 했나 싶었거든요. 여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진짜 안전은 CCTV나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기계는 사람을 찾아주고 사람은 사람을 안아주는 거지. 선생님은 왜 매일 여기 나오세요? 외로워서요. 외로우시면 집에 계시지. 집에 있으면 더 외로워요. 여기 나와서 사람들 보면 덜 외로워져요. 사람들과 대화하시나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 물론 이렇게 같이 라면 먹는 사람도 있고. 할머니가 쪽지들을 꺼내셨어요. 오늘 붙일 쪽지들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간단한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이거 보고 위로받을까요? 받아요. 많이. 가끔 답장 쪽지도 붙어 있어요. 답장이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쪽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런 거 받으면 어떠세요? 기뻐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가씨, 미국 가서도 이런 거 해봐요. 뭘요? 모르는 사람한테 관심 갖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 도와주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는 사람 생겨요. 할머니가 제 손에 쪽지 한 장을 쥐어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할머니. 서울을 기억해줘요. 사람들을 기억해줘요. 그때 한태성이 나타났어요. 정심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태성아, 왜 이렇게 늦게? 마지막 인사드리려고요. 한태성이 저를 봤어요. 내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저도 인사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라면을 다 먹고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아가씨, 건강하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사세요. 할머니가 떠나가신 후 한태성이 말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이 동네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고.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나요? 에밀리 씨도 그럴 수 있어요. 저요? 뉴욕에 가서 서울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완성했어요. CNN이 거부한다면 다른 매체에라도 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한태성이 말했어요. 에밀리 씨 기사, 우리 시청에서도 번역해서 읽어봤어요. 어땠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도 몰랐던 서울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행기에 타기 전 잭슨이 말했어요. 에밀리, 나 정말 여기 남고 싶어. 진심이야? 응. 여기서는 내가 안전해. 사람들이 날 지켜주는 느낌이야. CNN은 어떻게 해? 사직서 낼 거야. 여기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뉴욕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리처드에게 사직서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독립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사람이 흐르는 도시였어요. 6개월 후, 이 다큐멘터리가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영됐어요. 그리고 유엔 본부에서 특별 상영회도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정심 할머니가 연설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지켜봐야 해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30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서울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아닌 마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금 저는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배운 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 잃은 사람을 도와주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가끔 센트럴파크 벤치에 작은 쪽지를 붙이기도 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걸 서울에서 배웠거든요. 오정심 선생님의 손수건은 아직도 제 가방에 들어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봅니다. 그러면 서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사람이 흐르는 도시. 그곳에서 저는 진짜 안전을 배웠습니다. 기계가 아닌 마음으로 만드는 안전을.